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는 것은 물론이며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국에 다시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익을 바로바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1,600억 달러, 약 207조 8,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3, 4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안은 올 들어 달러에 대해 5.7% 가치가 하락했고 9월에는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바로바로 자국으로 송금해버리는 이유는 금리 격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데 반해 중국 위안화는 가치가 하락하면서 돈을 중국에 묶어두는 대신 서방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중국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때문입니다. 서방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애국 마케팅 등이 서방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어 신뢰도가 추락하는 악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상은행 미국 뉴욕 지점인 ICBC 파이낸셜 서비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25조 달러 규모 미국 국채 시장 거래가 한때 중단됐는데요.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손상을 입은 공상은행은 미 국채 거래 결제 처리를 위해 거래 데이터가 담긴 USB를 직접 거래 당사자인 BNY 멜런은행에 보내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을 주도한 건 러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커 집단 록비트이며 이들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까지 터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린 처방이 백약이 무효가 되어버리자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금융굴기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축구굴기 등등 일단 굴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해당 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시장 하락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감독에 대해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책임을 강화해 실물경제에 복무하는 금융을 구축하겠다며 한마디로 금융굴기를 천명했는데요.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금융위험에 대처하는 주요 책임을 맡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늘자 결국 중앙이 지방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 전반을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금융굴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어도 이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이 이탈마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명 경영자들의 실종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더우이의 최고 경영자 천샤오지에 역시 실종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천샤오지에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실종된 것입니다.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워화제약의 자오빙셴 의장 역시 연락이 끊긴 뒤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창업자 쉬자인 회장이 구금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기업인들의 실종과 중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이런 분위기니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으며 잘하고 있던 회사들조차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간 부문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민간 부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장점인 전 주석이 2000년 3개 대표론을 발표하며 공산당이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면서 자본가와 지식인도 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민영기업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산업은 국유기업이 정유, 은행, 통신, 철강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한 중국에서 민영기업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산업이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약 60%를 책임지고 특히 일자리의 90%를 제공할 정도로 채용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배달음식, 차량 공유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 온라인 사교육 업체가 대졸자 등 청년들에게 일할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2012년 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 개미국인인 황 교수가 이렇게 시 주석에 직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도 그의 생활 기반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교수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2020년 11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에 나섰고 2021년 8월 시진핑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유를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사교육 업체와 게임 업체를 규제하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중국의 인터넷 IT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2,7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당국의 뜻을 거스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 추싱은 결국 자진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민영기업 규제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약속, 즉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중국 사회 계약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혼다와 닛산은 중국 공장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애플은 중국에 집중됐던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는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했고 가전기업 하이센스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미중 갈등 이후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겨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생산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중국 최대 민영자동차 업체인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기업인 폴스타입니다. 폴스타는 2025년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웨덴 볼보 자동차와 중국 지리그룹 합작사로 전 세계에서 연간 7, 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폴스타는 LA에서 열린 폴스타데이 행사에서 제조 거점 다각화 전략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 폴스타4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는 안팎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조차도 살기 위해 탈중국 러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은 항복선언과 같은 방미를 결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6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일부터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두 나라 정상이 만난다 해도 갑자기 양국의 기본적인 경쟁과 갈등 구도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을 갖고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초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뇌관은 대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한치 이양 보도 없이 대립한다면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도 긴장은 완화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예전과는 좀 달라서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은 미국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과 만찬 행사에 이어 아이오와주의 농부들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이 민간 외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초대받은 농부들이 1985년 시진핑이 무명관리이던 시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현지의 평범한 주민들이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제스처이자 중국이 6년 만에 미국산 대두 3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은 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아이오와는 주요 농업지역이자 내년 미국 대선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외 민간 외교에 공들이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유난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미국에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